이번 강의 주제는 과학센터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의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과학기술 역사상의 기념물 전시가 중심이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과학기술박물관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의 역사보다도 과학기술의 원리 혹은 현상과 미래를 전시하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박물관, 즉 과학센터는 시연을 하거나 참가형, 상호작용형 전시를 하는 박물관이고, 관람객 자신이 단추를 눌러 모델을 작동해 보거나 전시와 관람객이 질의응답을 하거나 해서 그 체험을 통해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관람객은 침묵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기존의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전시물은 유리진열장 등에 넣어두어서 관람객이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새로운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만지며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만지세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만지지 마세요가 아니라 만져보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체험형 전시 혹은 핸즈온형 전시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가끔은 박물관이라 부르지 않고 영어로 사이언스 센터 혹은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센터라 부릅니다. 이러한 참가형 혹은 상호작용형 박물관을 순수 과학 혹은 응용기술, 공업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 상관없이 일괄해서 과학센터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센터는 역사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 물품도 과학기술 역사상의 기념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과학센터 전시물은 설명용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교체 가능한 모조품이어도 좋고, 그 개체 자체의 값어치나 매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센터가 아닌 박물관은 유물 수집에 힘을 쏟고 있지만 과학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센터는 성공을 했고, 그 방법은 과학기술 관계 이외의 박물관에도 적용되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과학센터의 전사부터 오늘날의 과학센터의 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과학센터의 탄생이고, 둘은 샌프란시스코 탐험관, 즉 익스플로라토리움, 세 번째는 파리의 라빌레트, 네 번째는 과학센터의 미래, 이러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과학센터의 탄생입니다. 여기서는 과학센터의 탄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과학센터의 원형입니다. 시연이나 관람객 자신이 조작하는 전시시설은 이미 19세기에 있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32년 런던에서 개관한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과학센터의 시작입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는 과학기술의 시연이 중심이었습니다. 애들레이드 갤러리, 런던이나 맨체스터에 만들어진 동일한 시설은 모두 독립체선제 시설이고, 오락본위의 볼거리와 경합에 견디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베를린에 만들어진 우라니아도 과학센터 원형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우라니아는 1888년에 화면 속 인물 물리학자 포에스테어에 설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계몽을 목적으로 과학 원리를 가르치는 전시장을 설립했던 것입니다.
우라니아는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주장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훔볼트나 포에스트에 있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은 동일하게 중요했습니다. 천문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포에스트 등은 이 전시장에 명왕성과 관련한 이름을 붙였고, 또한 우라니아의 기관지 하늘과 땅, 독일어로 힘멜 운트 에르드를 발간했습니다. 우라니아에는 천문, 물리, 미소의 세계, 정밀공학 4개 부분이 있었고 과학 강연 회장도 있었습니다. 물리실험홀에는 관람객이 버튼을 조작해서 작동시키는 물리실험실이 88개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는 그림과 같은 우라니아 탑이라는 시계가, 즉 천문대 표준 시계와 연동하고 있는데, 이 시계가 달린 광고탑이 원트덴 린덴 외에 베를린 시가지에 건설되었습니다. 1909년에는 화면 속 사진처럼 예나의 우라니아 국민천문대가 설립되었고 1913년 이래 브레슬라우, 현재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브레슬라우, 마그데부르크 등 각지에 동일한 우라니아가 건립되었습니다. 독일 박물관 창립자 폰 밀러가 플라네타리움을 독일 박물관에 설치한 것에는 이러한 우라니아 운동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우라니아는 건물을 포기하게 되고 활동도 미미해졌습니다. 현재 우라니아 협회는 시민 대상의 과학 강연장을 베를린 중심가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라니아 협회는 영화 시사회, 강연회 외에 외국 문화 기획을 기획해서 이 활동은 앞에서 이야기한 스미소니언 조합과 닮았습니다. 우라니아 이후의 전통을 계승하여 물리학의 원리를 보여주는 참가형 전시 스펙트럼이 현재 베를린 독일 박물관에 있습니다. 우라니아는 박물관 시설이라기보다 하나의 사조였고 이상주의적 운동이었으며 이과 계통을 지망하는 젊은이에 한정하지 않고 문과 계통을 포함한 일반 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정신은 훔볼트의 형 빌헤름 폰 훔볼트 등 독일 인문주의로 이어집니다. 오늘날 과학센터 대부분이 과학기술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젊은이를 대상하고 있는 반면에 우라니아는 이공계, 인문계를 가리지 않고 널리 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발견공전 이후의 과학센터는 과학기술사 박물관도 포함해서 국민을 인적 자원으로 바라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 서 있는 반면 우라니아에는 인문주의 색채가 강했습니다. 전자는 국가를 위한 시설이고 후자는 시민을 위한 운동이고 전자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인 반면 후자는 과학기술 교양주의로 대비시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라니아와 현대과학센터는 전혀 별개라 할 수 있습니다. 생애학습을 주장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에 연연해 하지 않는 우라니아의 정신에는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발견 공전입니다.
과학센터의 시작은 1937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만들어져서 연구시설이 된 발견궁전, 발견의 전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발견궁전이라고 합니다. 이 발견궁전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나중에 소개하는 라 빌레트와 나란히 프랑스를 대표하는 과학박물관이고 세계 각지의 과학센터 가운데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견궁전은 과학기술 발달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순수과학, 특히 이야기 원리를 실험 강의, 전시를 통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 창립자 페랭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과학에 의해 창조된 것들의 기초 연구에 관람객을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 연구에 관한 중요한 실험을 매일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으로서 실시된다. 그래서 실험 수준을 낮추지 않고 게다가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방법을 취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과학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동시에 정확함이 중요한 점, 비판 정신을 가지고 허위를 배제하는 점, 편견 없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는 점, 이러한 것들은 과학 문화에 의해 양성되어 왔으며 어떤 직업인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나라 프랑스에는 아직 이용되지 않은 거대한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이과 계통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직 충분히 자원으로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궁전의 젊은 관람객 가운데 과학연구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들이 발견궁전에 와서 천직을 발견하며 그들 자신의 열의와 에너지를 이 목적으로 향하기를 기대한다. 발견궁전은 파리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리 대학 학생을 시연자로 고용해서 과학으로의 도입부인 다수의 시연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14,000평방미터라는 대규모 시설에서 수학, 천문학, 지질과 기상, 물리, 생물, 의학과 외과 각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10종류의 시연 실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 주된 취지였고 야외 탐험, 캠프, 대학 등의 연구실 견학, 공장 견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견궁전에서는 강연이나 영화 상영도 합니다. 프랑스 국내 외에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출장 전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있어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 소녀로 구성된 장 페랑 클럽이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발견궁전에서의 실험, 이 발견궁전 외부로부터의 견학, 과학 캠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관람객 수는 1975년 무렵에 약 50만 명이었고 그중 70% 이상이 25세 미만의 젊은이였습니다. 이 밖에 국내외의 이동 전시, 강의에 수십만 명 이상의 관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과학센터의 발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과학센터는 세계의 과학기술 박물관계에서 우세였습니다. 대규모 종합 과학기술사 박물관 이외의 과학기술 박물관 대부분은 과학센터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이후에 과학기술박물관은 약 2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960년대의 추계에 의하면 이 2세기 동안에 만들어진 과학기술박물관 가운데 70% 이상이 과학기술 역사를 다루는 박물관인 한편 새로운 박물관 가운데 과학기술사를 다루는 것은 30% 정도로 나머지는 과학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과학센터 지향이 매우 강합니다. 최초의 과학센터인 발견공전은 순수 과학만으로 한정하였지만 그 후 세계 각지에 등장한 과학센터에는 과학의 응용부터 공업까지를 전시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과학센터도 발견공전 이래로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슬로건으로 출발한 과학센터도 놀이가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강사가 과학의 원리를 시연으로 해설하는 것보다도 오디오 영상을 많이 사용해서 기술의 훌륭함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인상을 심어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는 공업계가 과학센터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은 가끔 과학기술박물관, 과학센터의 모던한 특별전시 기획자 혹은 협력자가 되고 있습니다. 실험 강의 중심의 발견 궁전과 달리 오늘날의 과학센터 대부분은 관람객 자신이 단추를 눌러 전시물을 조작하는 참가형, 상호작용형 전시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자신이 실험이나 현지 탐방이 가능하도록 클럽이나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끔 학교 버스를 타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시연 강의를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먼 곳에는 이동순회 전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발견 궁전의 이동 전시는 남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센터에서는 이과학교 교원의 훈련도 실시합니다. 플라네타리움이나 아이맥스를 소유하는 것은 과학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외에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과학계몽습 회의 개최, 공장 견학 주최, 어린이를 위한 과학체험 캠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북미 대륙에 있는 과학센터 가운데 중요한 것을 소재지와 설립 연도와 함께 제시하면 화면 속 그림과 같습니다. 1933년에 개관한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1959년에 창립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렌스 과학홀, 1969년에 개관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온타리오 과학센터, 1947년에 개관한 보스턴 과학박물관, 1934년에 개관한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 1969년에 개관한 샌프란시스코의 탐험관. 이들 가운데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탐험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과학홀은 캘리포니아 대학 시설이고 이 대학 교수로 사이클로톤을 만들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화면 속 인물 로렌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전시와 플라네타리움 외에 생물학, 화학, 지질학, 수학, 물리학, 천문학, 컴퓨터 등
광범위하게 걸친 과학기술이나 실험교실을 개최하고 있고 어린이, 교원 등을 대상별로 다양한 코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과학교실, 학교의 이과교실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모델 과학 코스 등이 있습니다. 로렌스 과학홀은 전시 중심이라기보다 과학교육센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화면 속 사진의 온타리오 과학센터는 런던 근교의 공원 안에 있습니다. 개관 후 수년 동안 토론토 관광의 거점 중 한 곳이었습니다. 지질, 자연, 우주과학, 음악, 기술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전시를 열었습니다. 상호작용형 전시가 주체이지만 위험한 것은 시연 담당자가 조작을 합니다. 관람객 자신이 둘러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단체 관람을 별개로 하더라도 가이드가 동반한 투어는 없습니다. 화면 속 사진의 보스턴 과학박물관은 1830년에 자연사 박물관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과학센터로 바뀌었고 의학, 생물, 뉴잉글랜드의 생활, 지구, 물, 보이는 음악, 수학, 뇌, 전기, 컴퓨터, 우주선 등과 관련한 기획 전시가 있었습니다. 몇몇 코너에는 소극장이 있는데 연극이나 시연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이 실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룸과 의학 디스커버리 룸도 있습니다. 플라네타리움, 옴니맥스, 도서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 시연홀에서는 3메가볼트인 반데그라프 발전기를 이용한 인공 번개 실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데그라프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교수였던 톰슨의 사적을 기념한 전시 등 지역과 관련하는 부분에서는 과학기술 역사도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의 프랭클린 협회 과학기술박물관은 개관 당시는 독일 박물관의 영향이 강했습니다. 이 시설은 훗날 과학센터가 되었고 1960년대 에 과학을 가르치는 박물관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티칭 뮤지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협회는 미국에서 장인 교육의 메카닉스 인스티튜트 운동의 거점으로서 1824년에 설립되었고 19세기 후반까지의 미국 과학의 발달과 보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876년 건국 100주년 필라델피아 박람회 개최도 프랭클린 협회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무렵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컴퓨터 애니악 연구가 이 박물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프랭클린 협회 과학박물관은 이러한 화려한 전통의 토대를 둔 박물관이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상당 부분을 주차장으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장수도 많이 매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본관에 컴퓨터 학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은 플라네타리움이나 IMAX 극장을 설비해서 입장객 수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센터의 탄생, 그 네 번째 이야기, 과학센터에 대한 비판입니다. 과학센터는 인기가 많았지만 과학센터는 기존의 박물관과 대립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박물관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박물관 사람들은 과학센터는 박물관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학센터 측 사람들은 과학센터는 박물관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뒤처진 것이 아니다. 즉 박물관보다 훨씬 좋은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과학센터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박물관은 과학기술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과학센터는 역사 전시를 하지 않았고 과학기술 역사상의 기념물 수집이나 보존도 하지 않습니다. 과학센터는 역사에 연연해하지 않고 유물, 즉 표본이나 역사상의 진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유물 자체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센터는 기존의 박물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센터는 그때까지의 과학기술박물관과는 별개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참가형 전시방법은 런던 과학박물관과 독일 박물관에서 채용을 했고 과학센터는 그것을 개성했습니다. 과학센터는 독일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배제하고 참가형 방법만을 채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박물관 외에 과학기술사 박물관에서는 참가형 전시는 관람객이 단추를 누르면 모델이 작동하거나 슬라이드 등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학센터에서의 참가형 전시는 가장 앞서 있었고 관람객의 반응이 전시에 피드백됩니다. 관람객의 반응은 다양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위한 반응 입력도 복수로 준비해 두고 있었고 관람객의 대답에 의해 전시도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는 상호작용형 전시라고 부릅니다. 자기 학습을 위한 기계라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 관장 다닐로프는 과학센터를 둘러싼 1980년대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과학기술박물관이 역사상의 유물 중심인데 반해 과학센터는 현대 정보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지향합니다. 과학센터는 역사지향으로 히스토릭이 아니라 현재지향, 컨템포러리입니다. 과학센터는 유물지향이 아니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아니라 체험지향, 익스피리언스드 오리엔티드이고 유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이디어, 현상, 피나미나를 통해서 문화를 전승하려고 합니다. 과학센터는 유물 중심이 아니라 주제 중심입니다. 단순화해서 대비하면 과학기술사 박물관은 관람객에게 과학기술 역사와 중요성을 해석해 보이는 인터프리티브 하는 것이고 과학센터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람객의 상상을 자극하는 이미지네이티브 인 것입니다. 전자는 관람객을 교육, 인스트럭터 하고 후자는 관람객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킵니다. 익사이트하게 합니다. 전자는 전시물 중심,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이고 후자는 관람객 중심, 퍼블릭 오리엔티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비를 조금 더 계속하면 과학기술사 박물관은 관람객의 이성에 호소하고 후자는 감성에 호소합니다.
전자는 객관성을 중시하고 후자는 주관을 존중합니다. 또한 전자는 정적, 스태틱하고 후자는 동적, 다이내믹합니다. 과학센터의 대부분에 대해 이러한 대비는 상당 부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비에는 중요한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박물관에 이모셔널 한 요소를 도입한 것은 독일 박물관이고 과학기술사 박물관의 전시방법 혁신 연장선상에 과학센터가 등장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사 박물관의 대표격인 독일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과학기술 기념물을 전시했습니다. 다른 한편 과학센터의 최초로 할 수 있는 발견 공전은 오늘날까지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관람객을 교육하는 데에 철저합니다. 이모션이 관계한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과학센터가 교육과 오락의 조합을 의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표방하고 영어로 education without effort, 과학을 즐겁게 make science fun 이라는 과학센터의 주장에 비해서 즐거우면 교육인가? Is it fun education? Is it fun educational? 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과학센터의 목표는 단순히 이상한 나라의 기술판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과학센터 스스로 플레이그라운드라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단순히 이상한 나라로 타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와 나뉘게 됩니다. 과학센터는 유물, 기념물 표본에 연연해 않고 컬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이 모르는 문화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했지만 새로운 과학센터에서는 관람객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견해는 유물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인 박물관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전환이고 주목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서 박물관이나 과학센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헤더슨은 책과 TV나 영화를 비교해서 박물관의 기능을 논하고 있습니다. TV나 영화는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적절하지 않지만 책은 되돌아가서 다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TV나 영화는 이미지를 이식시켜서 즐겁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지식 보급을 위한 박물관은 사실에 토대한 정보를 유효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극장화한 박물관이나 과학센터는 일과성의 오락인 TV나 영화 아니면 볼거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비판이 있어도 대규모 과학센터는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였고 크게 성공했으며 번성했습니다. 20세기 말에 가까워지면서 IMAX, 레이저, 홀로그램, 오디오 영상 등을 구사해서 점점 멋지게 꾸며졌습니다. 이러한 수단이 과학센터의 우위를 강구하게 했습니다. 과학센터의 방법을 사용하면 상업주의 홍보에도 정치의 프로파간다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카고 과학산업박물관은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방법면에서 본다면 디즈니랜드나 게임파크 같은 상업 오락시설과 과학센터는 닮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과학센터의 유행에서 약 반세기가 지나고 과학센터도 여러 가지로 변화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익스플로라토리움과 라빌레트는 새로운 과학센터이고 기존의 과학센터와 다른 존재로 평가됩니다. 세계의 과학센터와 과학기술박물관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학센터의 방법은 과학기술박물관 이외의 박물관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학센터 그 두 번째 소주제 탐험관, 샌프란시스코 탐험관, 영어로는 익스플로라토리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